중심이 되어가지고 하나가 되는 거지.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차차청 두둔 땅. 네, 여러분들 조선 후기 제주도에서 정말 대단한 여성 한 분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김만덕. 네, 조선시대 때 정말 유명한 경영인. 와, 조선의 여성 경영인 쉽지 않은데요. 여성 경영인. 그러니까 육지에서 오는 뭐 곡물들 그런 것들을 제주도에 팔고 제주에서 나는 해산물들을 또 육지에 팔면서 굉장한 돈을 벌게 된 거상이죠. 거상 김만덕. 근데 제주도에 가뭄이 왔습니다. 가뭄이 왔을 때 그녀가 선택을 하죠. 자신이 이제까지 벌었던 돈을 모두 풀어요. 그래서 육지에서 쌀을 사갖고 와서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 제주 백성들에게 그 쌀을 풉니다. 정말 말 그대로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엄청나게 중요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때 이 김만덕의 얘기를 듣고 그 당시 이제 임금이 정조였거든요. 정조가 상을 주려고 그래요. 너희 소원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소원을 비시겠습니까? 임금이라면 그 당시에 뭐든 할 수 있는 위치였는데 그 임금이 여러분한테 너의 소원은 무엇이냐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비시겠습니까? 집 한 채 사주세요? 뭐 그 정도는 쉬운 소원인 것 같아요. 뭐 그거 못하겠습니까 임금이, 그죠? 근데 그때 김만덕이 요청했던 게 뭐냐면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임금을 만나고 싶다는 거. 두 번째는 금강산을 가고 싶다는 거. 뭐지 이게? 아니 너무 꿈이 소박하지 않나요? 뭐 엄청난 뭐 물질적인 게 하나도 없네. 근데 여러분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임금을 만나고 싶다. 일반 백성들, 게다가 이제 이 김만덕 같은 경우에는 그 잠깐 그 천민 그 기생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밑바닥까지 내려갔다 온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임금을 만나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게다가 일반 아녀자가 임금을 만난다. 오, 이거는 조선시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그럼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김만덕은요, 그 소원을 통해서 그 당시 유리벽, 그 유리벽의 정면으로 도전한 여성이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여러분 제주도 여성들은 출입 금지령이라고 해서 제주도 밖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모든 것,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는 조선 후기 제주도에 살고 있는 이 한 여성이 그 유리벽, 그 시대의 한계를 깨기 위해서 그는 임금을 만나고 싶고 그리고 양반들도 하기 힘든 금강산 구경을 가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진짜 정말 단순히 돈을 많이 벌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었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시대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그 도전을 한 그런 여성들의 모습들이 조선시대도 분명히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오늘 그가 살았던 조선 후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사회 파트를 한번 볼 텐데요. 사회 파트는 이제 신분제, 특히 이제 신분제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어렵지 않아요. 네, 신분제. 기본적으로 조선은요, 양반, 중인, 상민, 천민으로 나뉜다. 양반이야 뭐 문반, 무반, 네, 공부하시는 분들, 국가 위에서 군인들 합쳐가지고 양반이라고 하는 것이고, 중인들은 이제 양반들을 좀 이렇게 보조해주는 그런 하급 관리. 뭐 예를 들면은 뭐 향리 같은 경우 이제 양반 중에서 이제 사또가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또 도와주십시오. 뭐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네, 이런 하급 관리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절대 다수의 그 인구로는 상민들, 백성들이라고 하죠. 상민들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가장 그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천민들. 이 천민들이 있는데 천민 중에서도 이제 가장 밑바닥이 백정입니다. 백정. 그런데 이 천민 중에서 대다수는 노비들.
노비들이다. 뭐 요 정도만 여러분들 신문제에서는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다가 하나 이제 변화가 와요. 이렇게 양반, 중인, 상민, 천민. 그래도 우리는 신문제에 살고 있지는 않아. 그지? 양반, 중인, 상민, 천민. 요렇게 나뉘어져 있는 요런 신분제. 요 신분제가 양난을 거치면서 신문제가 변동이 돼요. 예. 변동이 돼야 지금의 우리 사회로 오지 않겠습니까? 역사라고 하는 건 다 과정이 있는 건데. 그죠? 지금 우리는 평등사회잖아요. 평등사회로 가려면 나름대로 갑자기 신문제에서 갑자기 평등사회로 오지는 않아요. 과정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과정이 바로 조선 후기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이유가 뭐냐. 기본적으로 양난,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국가가 돈이 없는 거야. 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국가에서 이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분 앞강의 제가 기억하세요? 조선 후기 농업기술의 발달로 좀 돈 좀 번 농민들이 생겨요. 그 농민들한테 딜을 하는 거야. 너희들 돈 좀 벌었지? 너희들 우리가 양반직, 명예직이야, 명예직. 진짜 양반직이 아니고 명예직 양반 임명장을 줄 테니까 돈 좀 내. 이거 줄게. 대신 여러분들 조선시 때 양반이 되면 좋은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군대를 안 가잖아요. 그죠? 내가 돈 좀 벌었어? 나 양반이야. 그래 군대도 안 가. 여러분 돈 낼 거야, 안 낼 거야? 낼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바로 납속책, 공명책이라는 거예요. 납부한다는 이야기예요. 곡식을 납부하는 제도. 그 납속책 중에 대표적인 공명첩. 곡식을 납부하면 뭘 주냐면 비어있을 임명할 때 그 이름이 비어있는 임명장을 주는 거예요. 나 쌍놈 집안이거든? 근데 공명첩 받으면 거기다 내 이름 쓰면 돼. 최태성. 난 이제부터 양반이다! 군대 안 간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 일반 상민들이 양반으로 점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제도 자체가 조선 전기만 해도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이라고 있었던 이 신분 제도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양난을 거치면서 이런 변화가 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조선 후기는요, 양반이 증가하고 상민과 노비가 감소합니다. 여러분들, 재밌다. 원래 조선에서 양반 인구는요, 전체 인구의 7%가 채 안 돼요. 한 반에 30명이야. 그러면 그 반에 진짜 오리지널 양반 출신은 2명 정도예요. 다 쌍놈 집안이야. 당신도 마찬가지야. 근데 아니라고 지금 얘기할 거 아니에요. 나 누구도 이게 있는 집안인데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저희 집에 선생님 족보 있어요. 족보. 그렇죠. 조선 후기에 와가지고 돈 좀 있는 그 사람들이 양반 족보를 사요. 또는 족보를 위조해요. 또는 공명첩을 사서 양반이 돼요. 그때 족보를 만들어요. 쎄삥 족보였겠죠? 지금 200년, 300년 흘렀네? 당신 집에 있네? 굉장히 낡은 족보. 이게 뭐가 중요해? 그런 거 내가 뭐 어느 집안 몇 대손인데 이런 게 뭐가 중요하냐는 얘기예요. 그거에 이렇게 목에 힘주거나 그럴 필요도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제가 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냥 그렇구나 라고 우리 집의 뿌리가 이런 거구나 요 정도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갖고 뭐 어디다 젠치한다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왜?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기 때문에.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양반선 증가하고 상민과 노비는 감소하는 바로 이렇게 신분제의 동요를 볼 수 있더라 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반들도요 몰락해요. 양반들도 여러분들 이 상황 속에서 알잖아. 조선 후기의 환국, 경기가 갑이야. 네, 그러면서 서인 날라가고 남인 날라가고 다시 서인 이런 어떤 그 모습들이 보여지면서 여기서 중앙에서 권력을 잡고 있는 권반, 하지만 완전히 향촌에서 내려와가지고 그저 양반 임내하는 양반, 거기다 완전히 몰락한 몰락 양반까지 분화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죠? 중인들도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중인들은 이제 서얼과 전문직 중인으로 나뉘어요. 서얼은 뭐냐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소인이 너무나도 속상하옵니다. 이 유명한 대사 아니야? 어디 나오는 대사야? 이게 홍길동 아니야? 홍길동이 누구야? 홍길동이 양반의 아들인데 불구하고 첩의 자식이니까 이게 바로 서얼이에요. 서얼.
서자, 얼자를 합쳐서 서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첩의 자식이라는 얘기예요. 예. 어쨌건 이 서얼들을 귀하게 여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정조입니다. 정조가 이 서얼 출신들을요. 규장각 알죠, 여러분들? 성종 때, 그러니까 세종 때 집현전, 성종 때 홍문관, 그리고 정조 때 규장각 기억나시죠? 그 규장각에서 검소관이라고 있어요. 책 같은 걸 이제 검사하면서 정책 같은 것들을 논의하고 그 규장각 검소관 하면서 정조가 굉장히 아껴요. 대표적인 인물이 박제가와 같은 박제가. 박제가가 누구야? 북학파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박제가 썼던 그 책 북학의라는 책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바로 이런 규장각 검소관을요. 잘 대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전문직 주민들이 뭐야 같은 어차피 우린 주민인데 왜 서울만 저렇게 신문 상승해? 우리도 해줘! 라고 해가지고 우리도 막 상소 쓰고 이제 막 그랬는데 뭐 성공하지 못하지만 어쩐 그런 분위기 신문제 조선전기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이라고 하는 이 신문제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미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야. 이미 분화하고 있어. 이미 모내기법 일반화됐어. 5명이 할 일을 1명이 안 돼. 1명은 부자가 되는 거야. 나머지 4명은 못 사는 거야. 1명은 부자가 되는데 넓은 토지를 광자, 분홍 광장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임노동자. 그 모습들로 분화되는 모습들이 있더라. 이 부자가 된 이 분홍 광작들,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네, 족보 사는 거예요. 공명shop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 사람들이. 그죠? 이러면서 여러분 양반으로 상승하는 것이죠. 아이고, 향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네, 이제까지 상놈이었는데, 딱 양반 오고 딱 이거 돈 좀 있으니까, 에헴, 내가 양반이다. 요런 게 이제 박지원의 그 양반전에 나오는 것이죠.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원래 양반들 이 세상 말종일세 저런 쌍것들 하면서 그 향촌에서 원래 기존의 양반과 새롭게 양반이 된 사람끼리 싸울 수도 있겠죠. 그런 걸 우리는 향전이라고 합니다. 향촌에서 전쟁이 벌어졌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 천민 중에 대다수는요 노비라고 그랬습니다. 노비들 막 도망가고 막 난리예요. 조선후기는 다 이 신문제가 다 무너지고 있어.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순조 때 공노비들을 또 해방시켜주는 이제 신분제도가 이제 서서히 무너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 신분제도가 이 붕괴되는 거는요, 이런 시스템, 경제적인 어떤 이유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의식적인 데서도 이제 옛날에는요 양반 나타나면 굽신대면서 어휴 양반들이 날 때려도 너무 당연한 거야. 나는 쌍놈이니까 매 맞는 게 너무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이제 의식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의식이. 내가 왜 맞아야 되지? 양반이나 나나 다 똑같은 사람인데? 오, 이거 엄청나게 놀라운 혁명과도 같은 의식의 변화입니다. 여러분들 대통령 여러분 대통령 만나면 쫄아요? 물론 대통령이니까 좀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 대통령도 내가 뽑은 사람이에요. 그죠?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니까. 지금은 허리를 굽신여가지고 그냥 고개를 못 돌려 임금받 그건 아니잖아요. 대통령에 대한 존경은 할 수 있지만 그게 굴욕적인 어떤 그런 모습으로 갈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의식들이 언제부터 나왔냐? 바로 이 조선 후기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요. 양반들한테 고개를 조아리고 양반들이 날 때렸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 나는 천한 것이니까. 나는 싼 것이니까. 너무 당연한 거였어요. 의식 자체에서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 사고가 없었던 거야. 근데 조선 후기 오면은 그런 비판적 사고가 생기기 시작하니 왜였을까? 바로 종교의 힘! 이 종교의 힘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조선 후기 와서는요. 천주교, 동학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천주교는 당시 서학이라 그랬어요. 왜냐면 서양에서 온 학문이라는 뜻인데 여기에 이제 종교가 붙어서 이제 들어온 거예요. 천주교인데 자, 여러분 천주교가 뭡니까? 네, 바로 하나님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양반, 중인, 상민, 천민 다 똑같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다 평등한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파격이죠. 성리학적 사회,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이라고 하는 그 신문제를 유의하는 성리학적 사회가 뿌리부터 무너지게 되는 어떤 그런 의식의 어떤 변화가 이런 서학, 천주교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게다가 여러분들 천주교는요. 제사를 또 지내지 말래요. 와, 이 성리학의 나라에서 부모님께 제사를 지내는 거 이거는 효의 출발 중에 출발입니다. 너무 중요한데 제사를 지내지 말래.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제사는 안 된다. 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정조 때요. 신의 박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윤지충이라는 사람이
부모님 제사를 안 지내는 거예요. 우리 전통 방식에 의해 가지고. 이게 난리가 나가지고 정조 때 결국 이 천주교 박해 그 사건도 살짝 있기는 있었습니다. 어쨌건 그런 어떤 우리 사회의 어떤 그 의식과 풍습을 완전히 흔들어 놓는 이런 천주교 서학이 이때 들어오고 있었다. 그 서학에 반대하기 위해서 만든 게 동학이에요. 동쪽의 학문이라는 얘기죠. 누가 만들었습니까? 최재우! 우리 할아버지야! 경주 최씨야! 네, 최치원도 우리 할아버지, 최재우도 우리 할아버지. 네, 어쨌건 이 최재우가 이야기했던 건 인내천입니다.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다 평등의식이에요. 사람이 모두 하늘인데 양반도 하늘, 중인도 하늘, 상민도 하늘, 천민도 하늘 다 똑같이 하늘처럼 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인내천.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여기에 이제 뭐 여러분들 그 기독교에도 왜 성경책과 찬송가가 있잖아요. 성경책과 같은 게 동경대전, 찬송과 같은 게 용담유사 뭐 이런 것들에서 종교의 어떤 형태를 만들어내고 있더라. 자, 이렇게 동학과 서학뿐만이 아니고요. 이 당시에 이 19세기 여러분들 기억 안 나요? 세도 정치 시기 난리 났습니다. 뭐 홍경래 봉기, 그다음에 임술농민 봉기, 19세기는 정말 밀란의 시대 아니었습니까? 민중 봉기 시대 아니었습니까? 이런 사회 속에서 이제 세상은 망하는 것이야. 이제 이씨 세상 끝났어. 이제 정씨 세상이 올 것이야. 정감록, 많은 유언사상, 예언사상 이런 게 막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미륵신앙, 이제 새로운 세상을 구제하기 위해서 미륵신이 올 거야.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시대가 바로 조선 후기 19세기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조선이 이제 기울고 있나 봐요. 무너지고 있나 봐요. 사회 정책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정책. 조선의 사회 정책은 뭐가 있을까? 자, 일단 뭐 민본 국가입니다. 백성을 본으로 하는 그런 국가인데 이 백성들을 안정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의창과 상평장. 의창은 여러분들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갚도록 하는 제도. 이건 여러분들 고려시대 때 흑창 그리고 의창 여기서 연결되고 있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상평창도 이건 여러분들 고려시대에 있었습니다. 항상 평평하게 항상 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주는 창고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상평장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의료시설을 하는 동서대비원, 동쪽과 서쪽에 있는 큰 자비를 베푸는 그런 병원이라는 뜻이고요. 희애민국,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런 관청이라는 뜻이고요. 동서활인설, 동쪽과 서쪽에 있는 활인, 그러니까 유랑민들이에요.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돌아다니고 있는 사람들, 그 유랑민들을 도와주는 관청. 그래서 동서활인설, 뭐 이런 의료 시스템들이 있어가지고 백성들이 무너지는 것들을 막으려고 했다. 하지만 그 백성들을 통제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바로 호패법. 너가 어디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겠어 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태종대 호패법. 여러분들 이 통제 시스템은 지금 더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켜보고 있습니다. 주위에 CCTV가 너무 많습니다. 요즘 보니까 뭐 잘못하면 다 걸리더만. 보니까 아유 이놈의 CCTV 공화국이야. 되게 많어. 그죠? 너무 많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어쨌건 지금은 더욱더 잘못 안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모습들이 태종대 호패법, 국가가 어디 있는지 이제 파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호패법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다섯집을 한 집 서로 이제 감시하는 제도도 있었고요. 또 이제 국가 말고요. 그 향촌에 양반들 있잖아요. 양반들도 향약이라는 걸 만들어서 향촌에서 이제 지키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농민들이 지켜야 되는 약속들을 지키도록 해놨다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사족들이요, 농민들에 대해서는 향약이라는 걸 통해서 그 다음에 그 향촌에서 자신들의 어떤 그 여론을 형성해서 사또한테 건의도 하고 사또한테 압박을 주기 위해서 만든 기구가 유향소예요. 있다는 얘기죠. 향촌에 있는 장소. 기관이라는 뜻이죠. 유향소를 통해서 또 그 향촌 사족들의 여론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좌수와 별감, 그 좌수와 별감들이 또 이곳에서 딱 또아를 들고 사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하는 모습들도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네요. 됐습니다. 뭐 향은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법률을 한번 볼게요. 자, 법률은 여러분들 이건 키워드입니다. 자, 성종 때 경국대전을 만들었고 영조 때 경국대전의 속대전을 만들었고 그리고 정조 때 대전 통편을 만들었고 나중에 여러분들 흥선대원군 때 대전 회통이라는 것도 만들게 될 겁니다.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지방관이 누구냐면 사또예요, 사또. 예. 특히 지방관 제일 그 사또를 다 관리 감독하는 사람을 관찰사라고 합니다. 이 관찰사는 조선이 여러분 팔도잖아요. 그 팔도니까 8군데 파견되겠죠. 예를 들면 전라도. 이 관찰사가 파견되고 있는 곳을 가명이라 그래요. 가명.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관찰사가 파견된 곳이 어디였냐면 전주예요. 전주. 그래서 전주에 가면 전주 가명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관찰사가 있는 거고 전라도 지역에 있는 여러 사또들, 수령이라고 하죠. 그 수령 사또들을 관리, 감독하는 그 역할을 관찰사가 하고 있는데 어쨌건 관찰사와 수령은요. 여러분들 사법, 행정, 군사를 모두 갖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관찰사가 쉽게 얘기하면 도지사예요. 도지사인데 도지사가 여러분들 사법 기능 갖고 있습니까? 갖고 있지 않아요. 오로지 행정 기능만 갖고 있어요. 사법 기능은 법원 가야지. 여러분들 도지사가 여러분 군사 기능 갖고 있습니까? 갖고 있지 않아요. 도지사는 여러분들 행정만 하는 겁니다. 군사 기능은 국방부, 예, 군인들, 뭐 그분들이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달라요. 하지만 조선시대는 이렇게 사법, 군사, 행정을 모두 가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런 어떤 모든 이런 사법 기능, 이런 기능들이 2차 가보개혁 때 재판소가 설치되면서 지금의 모습처럼 재판만 전담하는 법원 그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게 된다는 이야기죠. 2차 가보개혁 때 이 지방관의 역할이 축소된다라는 것도 받으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여성들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고려시대 여성은요, 가정 내 지위가 꽤 높았습니다. 그죠? 남자와 여자가 거의 대등한 위치에서 가정 내 어떤 그 지위가 만들어졌는데 이 모습은 조선 전기까지도 이어져요. 대표적인 인물들을 본다면 신사임당 같은 이율곡의 어머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사임당은요, 사실은 현모양처로 기억하기보다는 프로페셔널 아티스트로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여성이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릴까? 이거 여성들이 하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기본적으로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여성이라면 나른 남자 집에 가가지고 그 남자의 그 남자 집안의 그 대를 이어주는, 아이를 낳아서 대를 이어주는 어떤 그런 역할, 그게 이제 최선의 미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신사임당 같은 경우는요, 글씨도 쓰고 그림도 그렸다. 그건 뭐냐면 조선 전기만 해도 여전히 가정 내 여성의 지위가 꽤 높았다. 실제로 여러분들 이율곡이 태어난 곳은요, 신사임당 집이었습니다. 남편 집이 아니라 신사임당 집.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해도 여러분들 고구려 때의 어떤 전통 속에서 남자가 여자 집에 장가 가는 모습들이 일반적이었어요. 일반적. 그죠? 자, 물론 뭐 그렇게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또 이렇게 시집살이라고 하죠. 예, 시집을 가는 거야.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그 능력을 펼쳐보지 못하고, 예, 아깝게 죽은 그런 사람도 있죠. 허난서런 같은 경우, 예, 허균의 누나가 되겠죠. 허난서런 같은 경우, 아 정말 지독한 시집살이 때문에 결국은 20대 결국 죽게 되죠. 네, 허난서런. 뭔가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하지를 못한 거야. 예, 그러면서 결국 비쩍비쩍 말라가서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조선 후기 오면요, 여성의 지위는 더욱더 떨어집니다. 이제는 가부장적 그 틀 속에 갇혀버리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김만덕 같은 인물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빙어각 이씨, 규합 총서, 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여성들이 머무는 그 안채 있죠? 안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안채에서 써내려간 어떤 그 글들을 모아놓은 책들 해서 빙어각 이씨, 이런 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여성의 지위는 낮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그 낮았던 여성의 지위가 이제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예,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 그 모습들을 지금 여러분들 확인하고 계신 겁니다. 네, 자 여기까지가 바로 조선의 사회 모습들.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거는요, 이렇게 다 이어지는 거예요. 잘라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들을 만들어내는 그 모습들이 바로 이렇게 조선 후기에 많이 만들어져 있구나. 경제적으로 보니까 어떤 자본주의 어떤 그런 작은 어떤 씨앗들이 보이고 있고요. 사회적으로 볼 때는 우리 지금 평등사회 아닙니까? 신분적으로 이렇게 붕괴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도 있고요. 그죠? 전체적인 측면에서 지금 우리 사회에 살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게 조선 후기부터 나타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조선의 문화. 와우! 할 게 너무 많은데 조선의 문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